엄마 여기가 시설도 좋고 공기도 좋아. 딱 한 달만 쉬다 오자니까. 아들놈의 그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서 저는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이상구석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한 달이라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면회는커녕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하며 손에 비늘이 박히도록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경매장으로 달려갔고 저녁 늦게까지 좌판을 지켰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여름이면 비린내와 더위에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들놈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겁니다. 화면 전환 과거 회상 시장 장사 모습, 대학 졸업식 사진 등.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한 푼 한 푼이 제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놈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웃는 얼굴로 어머니 하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게 좋아서 뭐든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어제 말입니다. 그 잘나빠진 아들놈과 며느리가 제 발로 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번듯하던 양복은 어디 가고 다 떨어진 옷차림에 거짓골을 하고서는 제 발치에 엎드려 통곡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체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를 이곳에 버리고 간 자식들이 이제 와서 이런 꼴로 나타난 걸까요? 오늘 제 기가 막힌 인생 역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화면 1년 전으로. 자막과 함께 화면 전환. 자, 그럼 1년 전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제가 이곳 요양원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게 역전됐는지 말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제 명의로 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간신히 마련해둔 집이었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럭저럭 잘해줬고 아들도 직장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거들면서 손주라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 한번 해볼까 해. 친구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한 번쯤 하는 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며칠 뒤부터 며느리도 슬슬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사업은 정말 확실해요. 제 직장 선배도 투자했는데 벌써 몇 배로 불렸대요. 우리도 지금 시작하면 1년 안에 큰돈 벌 수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한데. 어머니,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집을 팔아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팔다니요? 이건 제 남편이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인데 아들을 위해 남겨둔 유일한 재산인데 그걸 사업에 쓰자고요? 얘들아, 그건 좀. 집은 마지막 보루잖니. 우리가 기댈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니?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뭐든 안 되는 거야. 나 믿어봐.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거야. 나중에 더 큰 집 사드릴게.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말도 걸지 않았고 아들은 퇴근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시큰둥한 얼굴로 먹고는 나가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들 부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아들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만 부릴 거야? 나 혼자 번 돈으로 사는 집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남긴 집이잖아. 그럼 당연히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해요. 제 선배는 이 사업으로 벌써 집 2채 샀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대출받기도 쉽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어머니 명의로 다시 해드릴게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달콤한 말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못할 리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예 이전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하는 제게 툭툭 던지는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네요.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거 까먹으셨잖아요. 나이 드시니까 위험한 것 같은데. 저는 황당했습니다. 가스불을 까먹은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지갑 어디 뒀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죠?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라니요? 저는 멀쩡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도 슬슬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검진 한번 받아봐. 요즘 치매 환자가 많다던데.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상담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시설 정말 좋대요. 공기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우리가 맨날 회사 다니느라 어머니 제대로 못 모시잖아요. 한 달만 여기서 쉬시다 오세요. 제대로 건강 체크도 받으시고.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딱 한 달만. 요즘 몸도 안 좋으시잖아. 여기서 푹 쉬다 오면 건강해지실 거야.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보따리를 쌌습니다. 한 달이라니 금방 돌아올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산골짜기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계시지? 곧 면회 갈게. 하지만 면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전화도 뚝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버려진 거구나. 집도 빼앗기고 이제 진짝처럼 여기 내팽개쳐진 거구나. 밤마다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죽어라 이랬는데 이게 무슨 결말입니까? 하지만 울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시장에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원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주방 일이라도 거들게 해주세요. 제가 평생 장사했던 사람이라 손이 빠릅니다. 원장님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제 간곡한 부탁에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양원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식재료를 다듬고 점심때는 설거지를 거들고 저녁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이 입소하셨습니다. 김할머니라는 분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무연고 어르신이셨습니다. 자식도 없고 찾아오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거의 누워만 계셨고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바쁘다 보니 김할머니께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버려진 신세구나. 나라도 챙겨드려야지. 그날부터 저는 김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방에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식사 시간이면 옆에 앉아서 수저를 떠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참 좋죠? 제가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바람 쐬시면 기분도 나아지실 거예요. 처음엔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히 말을 걸고 손을 잡아드리고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고맙네.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은 역시 사람 사이에서 위로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김할머니와 저는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말문을 여셨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도 옛날엔 장사를 했다네. 과일 장사였지.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애들 셋을 키웠어. 저와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다 커서 장가 시집 보내는데 하나같이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 내가 가진 땅이랑 건물 때문에 서로 차지하겠다고 아우성이었지. 그래서 내가 다 정리해버렸어. 남한테 빌려주고 서류는 은행 금고에 넣어뒀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할머니가 땅과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그런데 할머니, 그럼 그 재산은 지금?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게 뭐 중요해. 나 죽으면 다 국고로 귀속될 거야. 애들은 날 찾지도 않는데 재산만 챙기려고 덤빌 게 뻔하니까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 저는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건 저나 할머니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길어야 2~3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밤새 곁을 지키고 손을 잡아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참 고맙네. 내 평생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대해준 사람이 없었어. 자네는 친자식보다 나았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버텼어요. 혼자였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줄 게 있어. 은행 금고 열쇠랑 서류들. 내 이름으로 된 땅이랑 건물이 있거든. 그거 자네가 가져. 내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 그럴 순 없어요. 그건 할머니 재산이고 자식분들한테 가야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그 녀석들은 돈만 노렸어. 한 번도 날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자넨 달라. 자네는 진심이었어. 그러니 받아.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저는 울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김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할머니가 남긴 열쇠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금고를 열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엔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가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할머니 명의의 토지가 서울 외곽에 3,000평, 그리고 소형 상가 건물 2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토지가 바로 신도시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상금만 해도 수십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이 모든 걸 증여하신 겁니다. 유언장도 명확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박 씨에게 증여한다. 저는 그날 밤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할머니 뜻대로 이 재산을 잘 쓰겠습니다. 재산 증여 절차를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았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문이 제 아들한테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요양원 현관에 낯익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제 아들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번듯하던 양복 대신 해진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항상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초췌하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발견하고는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그 옆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요양원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하지만 아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버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을 요양원 밖 벤치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사업은 다단계 사기였어요. 처음엔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나중 투자자들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문을 닫았고 우리가 투자한 돈은 한 푼도 못 건졌어요. 그것도 모자라 더 투자하겠다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자도 못 갚게 됐어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집도 날렸어요. 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사채업자들한테도 쫓기고 회사도 잘렸어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은 정말 막다른 골목이에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며느리는 임신까지 했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3달 됐어요. 어머니, 제발.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용했어. 집을 빼앗고 여기 요양원에 버렸지.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잖아. 아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왜 찾아온 거야? 내가 돈이 생겼다는 소문 듣고 온 거 아니야? 1년 동안 잊고 살다가 이제 와서 또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잖아.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어머니.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버린 건 이 늙은 애미가 아니었어. 너희 인생의 마지막 복이었어.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도 너희한테 기회를 달라고 했어. 한 달만 있다 온다며? 면회라도 한번 와달라고 전화했을 때 너희는 뭐 했어? 전화도 안 받았잖아.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나를 찾지 마. 너희는 이미 부모를 버렸어. 그러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걸었습니다. 제 방에 돌아와서야 저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김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의미 있게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요양원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무연고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쓰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을 아는 만큼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며느님이 아이를 낳으셨답니다. 딸이래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께 전해달라고.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딸아이 이름을 복희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너희가 버린 건 너희 인생의 마지막 복이었다는 그 말씀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요. 지금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채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복희에게는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절대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효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께 다시 뵙고 싶다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멀리서나마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있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행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익명으로 복희 명의의 교육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작은 공방을 하나 열었습니다. 무연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일거리를 하고 수익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고 공장장에게 아들을 추천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제가 뒤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손주를 잘 키우는지 말입니다. 지금 저는 요양원을 나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아늑하고 편안한 집입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제가 만든 복지공방에 들러 어르신들과 수다를 떱니다. 가끔 김할머니 영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의미 있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식한테 다 주고 빈털터리 되지 마세요. 물론 자식 사랑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킬 힘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내 몸과 내 돈은 끝까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둘째,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부모와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김할머니는 제게 재산을 남겨주셨지만 저는 그것보다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옵니다. 넷째, 후회하기 전에 행동하세요. 제 아들처럼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끔 공원에서 복희를 봅니다. 아들이 유모차를 밀고 산책을 나온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더 흐르면 제대로 변한 모습을 확인하면 그때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변화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손 내밀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김할머니께 받은 복을 나누며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부모는 ATM 기계가 아닙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대해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기억하세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됐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